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의학 정보 그리고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는 홍해걸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안내렌즈 삽입술입니다. 눈이 나빠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시를 앓고 있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라식이나 라섹보다 훨씬 강력하고 또 깨끗한 시력의 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죠. 그러나 또 몇 가지 주의사항도 있다고 합니다. 자, 안내렌즈 삽입술이 무엇인지 오늘 신천연세안과 최영주 선생님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선생님은 세브란스 병원 전문의를 마치고 펠로우를 거친 다음 아주대병원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개원의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20여 편의 녹내장 또는 백내장 관련 논문을 발표하시고요.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어떤 말씀 들려주실지 궁금합니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제가 가장 여쭙고 싶은 질문은 안과 의사는 라식 수술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선생님 혹시 눈이 괜찮으신지? 아니요. 저도 근시도 있고 난시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여자들은 대부분 안경 끼기 싫어하잖아요. 콘택트 렌즈 끼고 살았었는데 네. 뭐 아시겠지만 콘택트 렌즈를 평생 낄 수는 없어요. 눈의 부작용이 언젠가는 옵니다. 특히 이제 나이 들수록 더 오죠. 그래서 저도 이제 참다 못하고 제 눈에 라섹을 했어요. 이야, 라섹을 하신 거군요. 한 13년 전에 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안경을 끼는 게 불편하지 않아서 안 할 뿐이고 말이죠. 네. 라식이나 라섹에 대해서 뭐 음모론적인 시각이 많잖아요. 안과 의사는 안 한다. 실제로 나쁜 거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맞죠?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설득을? 제가 아는 안과 의사들은 라실라섹 한 분들이 많아요. 안과 의사 가운데. 네. 네. 그 얘기는 검증이 된 시술이다. 안전성도 그렇고 그렇죠. 말이죠. 네. 특히 이제 모든 수술하는 의사들이 그렇겠지만 안과 의사들은 굉장히 세밀한 걸 봐야 되거든요. 눈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몇 배가 되는 현미경으로 본다 해도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밀한 수술을 하는 사람이라 눈이 생명이나 마찬가지예요. 안과 의사들은. 근데 자기네들 눈에 시력의 질이 떨어질 거라거나 환자를 수술하는데 무리가 될 만한 시술을 자기네들 눈에 하겠어요? 아니 뭐 선생님이 직접 그 시술을 받으셨다니 더욱더 믿음이 가는데 말이죠. 네. 자, 시력 교정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일단은 라식하고 라섹을 알고 있죠. 네. 네, 그 방법부터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네. 네. 이제 사람들이 흔히 시력 교정 수술 그러면은 이제 라식이 대명사죠. 제일 많이 했었고 제일 최초로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라식이 안 되는 각막이 얇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라섹을 그다음 대안으로 했었고. 근데 라식, 라섹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옛날엔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속상하게 살았죠. 아하. 그런데 꽤 오래 전에 나왔어요. 사실은 안내렌즈 삽입술이. 그래요? 네. 이제 그게 있고 이제 아주 드물게 시술되기는 하지만 사람 눈에 원래 있는 수정체를 제거하는 투명 수정체 적출술이라는 것도 이제 있습니다. 네, 이 마지막에 있는 투명 수정체 적출술은 좀 과격한 방법이네요. 그냥 수정체를 아예 빼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빼버리게 되면은 멀리 있는 게 더 가깝게 보인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제 근시는 해결되는데요. 이제 저 수술의 문제는 원거리, 근거리를 이렇게 다 맞추기가 어렵고요. 근데 뭐 최근에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게 나온 것도 있지만은 자기 렌즈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은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수정체는 갖고 있으면서 그 앞에다가 안내렌즈를 삽입하는 안내렌즈 삽입술이 더 파퓰러하고 더 안전하죠. 그러네. 이건 좀 네. 과격한 방법이라는 네네. 얘기예요. 오늘 주제인 안내렌즈 삽입술은 수정체는 그대로 보존을 한다 이런 네. 얘기예요. 그러면서 라식과 라섹의 단점을 보완한다. 그렇죠. 네. 자,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라실라섹을 하실 분들이요. 이제 시력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은데 하고 나서 장기적으로도 건조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술하기 전보다 눈이 뻑뻑하다는 등, 이물감이 있다는 등, 뭐라도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레이저가 아무리 그 좋은 기술로 날고기는 레이저로 친다 하더라도
자기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났던 각막 표면은 음흠. 굉장히 이렇게 확대가 잘 되는 전자혁명으로 보더라도 표면이 굉장히 서페스가 아주 정말 고르군요. 면도날로 확 근 것처럼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레이저로 각막을 깎아도 음흠. 그 면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좀 러프해요. 서페스가. 거칠다는 얘기군요. 네, 그러니까 그로 인한 뭐 빛의 난반사라든가 해상력 저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빛 번짐도 라실라섹을 한 분들이 대부분 조금씩은 갖고 있는 그러게요. 문제예요. 밤에 특히 이렇게 빛이 번져보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운전을 못한다는 분들도 드물게는 만나볼 수 있죠. 이렇게 밤에 번진다는 이유는 네. 뭘까요? 이게 이렇게 동공이 확대되면서 그렇죠. 네, 어. 저희 눈을 이렇게 까맣게 보이게 하는 거는 눈의 가장 겉에 있는 각막이 아니라 각막 안에는 홍채 색깔이 동양인은 검은색에 가까워서 동자가 까맣게 보이는 건데요. 네. 그 동공이 이렇게 가운데가 열려 있어요. 전체가 다 까마면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라고 동공이 열려 있는데 그게 카메라에 이제 조리개 같아가지고는 이게 조명이 밝은 데서는 동공이 좀 작아지고요. 네. 네, 조도가 어두운 데서는 동공이 크게 벌어집니다. 그럼 동공이 크게 벌어지면 사람마다 동공이가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많이 벌어지시는 분들은 어두운 데서 8mm 이상 이렇게 벌어지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근데 이제 라식 라섹은 그 가장 중요한 도수는 6mm 존으로 치고요. 그다음에 동공 큰 분들을 위해서 이제 8mm 존으로 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보다 더 벌어지거나 또는 동공이 8mm 이내이신 분들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주변부로 가면 굴절수자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야간 그러네요. 빛 번짐이 조금은 있게 돼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유난히 동공이 밤에 많이 벌어지는 분들은 더 문제죠. 예, 옆으로 좀 새 들어오는 걸 커버를 못 한다는 네, 깎은 맞습니다. 면이. 네. 이런 문제 막 건조하고 야간 빛 번짐도 있고 해상력 저하란 말은 이제 정교하게 뭘 보지 못한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네. 아주 세밀한 예를 들면 이제 시계 수리공 같은 분들은 정말 작은 거를 확대경 끼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작고 세밀한 디테일한 거를 구분하는 능력이 조금은 떨어져요. 레이저를 일단 칼이거든요. 근데 그게 손대지 않은 타고난 각막 표면보다는 약간 표면이 좀 러프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고 세밀한 거 보는 능력은 약간 떨어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 항목은 무엇인가요? 근거리 시력 저하. 네. 물음표라고 돼 있네요. 네. 이제 환자분들은 표현하기를 네. 멀리 건 잘 보이는데 가까이 보는 게 좀 전 같지 않아요. 안경 끼고 봤을 때 좀 글쎄, 못해요. 그런 분들 계세요. 네. 왜 그러죠? 이유가 라고 뭐죠? 이제 표현을 하시니까 예.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표현을 제가 여기다 적어 드린 거고요. 근거리 시력 저하는 그게 이제 해상력 저하가 원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작은 거를 볼 때 멀리 있는 작은 거는 이제 안 보니까 포기하고 주로 작은 거 보면 이게 가까이 갖다 대고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작고 디테일한 것에 대한 해상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분들은 멀리 보는 건 괜찮은데 가까운 거 볼 때가 좀 불편하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라식과 라섹이 간편하고 좋은 방법이고 상당히 보편적인 시술이긴 한데 시술 후에는 이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나타난다. 저도 겪은 과정이거든요. 선생님도 이런 걸 좀 경험하시나요, 몸소? 네. 아, 그러네요. 예, 어쨌거나 이게 의학적인 진실이다라는 네. 얘기시네요. 좋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부작용도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처음에 엑시머 레이저를 우리가 계산한 걸로 입력해서 그걸 각막을 깎았으면 사실은 바로 정시환이 되고 그 정시환이 평생 유지가 돼야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특히 이제 수술 전에 굉장히 고도근시고 난시가 아주 심하고 그럼 많이 깎아야 되잖아요. 예. 우리 몸에 이렇게 칼을 대는 시술도요. 표면만 살짝 건드리는 거랑 안에 근육과 뼈를 건드리는 거는 흉터가 많이 남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각막을 깎아도 조금 깎으면 거의 정시환에 떨어지는데 이제 많이 꺾으면 흉터라는 게 이제 각막 혼탁으로 남고 해상력은 더 줘야 되고 또 우리 몸에는 자생력이라는 게 있어요. 네. 상처가 나면 우리 몸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려는 과정이 벌어져요. 음, 각막도 그래요. 깎은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근식 요정이 영원히 되는 건데 예. 깎은 각막이 세포가 다시 살짝 더 자라나오려는 그러니까 상처 치유 과정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나는 깎았는데 그게 약간 플랫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근시가 재발하는 걸로 난시가 재발하는 걸로 나타나요. 아, 재생하면서 또 그렇죠. 이렇게 결과에 영향을 주는군요. 네. 그래서 마치 재발하는 듯한 그렇죠.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다. 네. 그리고 또 혼탁도 된다.
라섹인 얘기죠. 경우에는 고도근 씨는 뭐 자외선 차단을 잘 안 한다거나 또는 다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각막 혼탁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게 있어요. 네, 라섹이 좀 더 안전하다고 해서 그렇죠. 아픔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를 많이들 하고 선생님도 아까 라섹 제 눈에 하셨다고 라섹을 했죠. 네. 고통을 참아가면서 네네. 하셨는데 혼탁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라섹도. 네. 아까 말씀하신 같은 기전인가요? 그렇죠. 재생하면서. 네. 그러면 저희 또 라섹의 경우에는 각막 절편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음. 바로 상피세포 한층 밑에 레이저로 깎은 각막 실질이 있어요. 자외선을 쬐면 자외선이 DNA 변형을 일으켜서 수술한 자리에 각막 혼탁을 유발합니다. 그러네요. 네.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라식 라섹은 뭐 별로 이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시술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겠죠. 뭔가 이것도 아니죠. 장점이 있고, 그럼요. 그죠? 네. 네. 자, 이제부터 교통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라식 라섹의 장점과 단점 이제 쭉 설명을 하셨고요. 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오늘 주제인 안내 렌즈 삽입술이잖아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네. 설명해 주실까요? 네. 네, 적응증이네요. 이럴 네. 때 하라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내 렌즈는 일단은 시력 교정 수술하면 이제 첫 번째 대안은 라식 라섹이죠. 아직까지도 여전히 안내 렌즈가 사실 라식 라섹보다 시력의 질 면에서는 비교 단되게 월등히 좋습니다. 시력의 질은 이게 월등하게 좋다. 네. 깨끗하다는 얘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식 라섹이 사람들이 첫 번째로 고려하는 거고 또 라식 라섹이 되는 눈에 안과 의사가 안내 렌즈를 처음부터 권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라식 라섹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눈이 있어요. 네. 이제 예를 들면 근시양이 너무 심한 거예요. 뭐 마이너스 8디옵터 이상, 마이너스 10디옵터 이상. 네. 그럼 이제 많이 깎아야 되거든요. 음. 많이 깎으면 각막 두께가 수술에 안전하지 않게 얇게 남는 경우가 있고요. 또 안전한 두께로 남는다 해도 라섹의 경우에 너무 깎으면 아까 얘기한 각막 혼탁이 혼탁. 이제 네. 생기고 뭐 근시가 재발해서 음. 안경을 다시 낄 각오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위험 부담을 갖고 수술을 하느니 안전하고 시력의 질이 좋은 안내 렌즈를 하는 게 그런 경우는 답이에요. 초고도 근시 환자들한테서는요. 네. 자, 초고도 근시는 디옵터로 따지면 얼마 이상?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6디옵타부터를 고도 근시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임상적으로는 이제 초고도 근시하면은 병원마다 조금 다르지만 우리 병원에서는 한 마이너스 9디옵타 정도 되면 고객님은 라식 라섹보다는 안내 렌즈가 더 안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마이너스 9디옵터보다 네. 심한 분들 말이죠. 네, 네. 자, 그다음에 또 각막이 얇은 경우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건 체질적으로 타고나는 건가 봐요. 그렇죠. 그건 바뀌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도수는 한 뭐 마이너스 4디옵타, 마이너스 5디옵타 이렇게 고도 근시가 아닌데도 평균 각막 두께가 한 540 마이크론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선천적으로 각막 두께가 한 450, 460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고도 근시가 아니지만 아하. 각막이 얇다는 이유로 각막을 깎는 수술은 전혀 할 수가 없죠. 네. 선생님이 잡고 계신 기준은 얼마인가요? 저희는 한 480 이하에는 안 깎지 하는군요. 않아요. 네. 480보다도 낮은, 더 네, 더 얇은. 얇은. 이제 네. 이런 분들은 안내 렌즈를 하시라 네. 이런 얘기네요. 근시 퇴행이라는 건 뭔가요, 선생님? 이제 라식 라섹을 하고 처음에는 잘 보셨던 분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레이저로 각막을 깎은 표면에 세포가 자라면서 다시 근시가 돌아오고 다시 난시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재발하는 거네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근시가 조금만 돌아오면 그냥 뭐 대충 0.7 이상 나오면 일상생활 가능하니까 사시지만 많은 양의 근시가 돌아오면 다시 안경 끼셔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은 안경 끼기 싫어서 수술을 했는데 글쎄 다시 안경을 말이에요. 껴야 되니까 그걸 네. 받아들이질 못하세요. 그런 경우에 이제 대안이 있죠. 안내 렌즈를 그 눈에 삽입을 하면 다시 정시환이 돼서 평생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라식이나 라섹을 한 다음에 안경을 그렇죠. 끼기보다는 그냥 안내 렌즈를 다시 추가하면 네, 다시 근시가 재발하면. 그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네. 얘기네요. 자, 혼탁이나 흉터는 뭔가요? 이런 분들이 젊은 분들 중에도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려서부터 속눈썹이 계속 찔러가지고 각막에 계속 상처가 난 채로 한 20년, 30년을 살면 각막이 투명해야 되는데 그게 투명하지 않고 뿌옇게 색깔이 변해요. 그래요? 또는 이제 드물게 결막이 덮쳐가지고 각막을 좀 가린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라식 라섹은 각막을 깎아야 되는 수술인데
깎아야 되는 각막 자리가 흉터가 있고 혼탁이 있으면 깎질 못하죠. 음.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안내레는 삽입술은 각막을 건드리지 않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제 환자 중에는 한 눈이 그렇게 혼탁 있는 분이 있었는데 네. 이제 건강한 각막을 가진 눈은 라식을 하고 흉터가 있는 그 눈은 안내렌즈를 하고 이런 분도 있어요. 아, 양쪽을 따로. 네, 네. 전 처음 들어본 케이스예요. 있습니다. 네. 제 환자 중에는 몇 명 계세요. 그렇군요. 네. 자, 심한 안구 건조증이란 어떤 뜻인가요? 일상적인 안구 건조증은요, 각막 상피가 헐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드물게 아시겠지만 쉐그렌 증후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침 안 나오고 뭐 네. 눈물도 안 나오고. 네, 그런 네. 분들은 정말 약을 안 넣으면 각막 상피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계속 상피가 떨어져 나와 있고 아이고, 헐어 있고 네. 만성적으로 음. 또는 의외로 알고 보면 많은데 잘 때 실눈 뜨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토끼는 뭐 눈 뜨고 주무시는 네, 약간 눈 뜨고 주무시는 거예요. 특히 위에 쌍꺼풀 수술을 좀 과하게 한 경우에 쌍꺼풀 수술한 후유증으로 밤에 잘 때 눈이 암 감기는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야, 쌍꺼풀 수술 후에 말이죠. 네. 네. 그럼 잘 때 눈 뜨고 자면 사람이 잠을 6시간, 8시간 자는데 자는 동안에 계속 공기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각막 결먹이. 그런 분들은 뭐 낮에 인공눈을 넣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문제가 아이고. 밤에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 항상 각막 상피가 밑에가 헐어 있죠. 이런. 그런 분들은 이제 라식 라섹을 하면 큰일 나겠네요. 술 전에 의사한테 제가 밤에 실눈 뜨고 자요. 자발적으로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문진 차트에 저희 병원에 있죠. 밤에 실눈 뜨고 주무십니까? Yes or no 대답하라고 이제. 거기에 yes라고 대답하면 룰아웃 각막 네, 안 못하는. 됩니다. 예, 라식 라섹 안 됩니다. 안내렌즈 하십시오. 이렇게. 그러네요. 실눈 뜨는 것도 큰 결격 사유네요. 네. 자, 동공이 체질적으로 아주 큰 경우도 네.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빛 번짐이 심하니까요. 라식 라섹으로 각막을 깎고 나면. 근데 안내렌즈는 물론 동공이 엄청 비정서가 크시면 안내렌즈하고도 밤에 간혹 빛 번짐을 느끼시겠지만 라식 라섹에 비해서는 빛 번짐이 뭐 거의 5분의 1, 10분의 1 이렇게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 6가지에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안내렌즈 삽입술이 아주 좋은 시력 네. 교정술이다라는 네. 얘기예요. 근데 이게 꼭 장점만 있지는 않겠죠. 뭔가 그렇죠? 단점도 있어 보이는데 네. 설명해 주십시오. 네.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경우네요. 그렇죠. 네. 아무리 본인이 안내렌즈 삽입술을 해달라고 애원을 해도 저희가 못 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내렌즈 삽입하는 위치가 눈 안이거든요. 각막과 홍채 사이 또는 홍채와 수송체 사이에 삽입을 하는데 각막 내피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제 각막의 층이 5개 층인데 가장 눈 안쪽에 있는 층이죠. 그게 안내렌즈에 가장 가까운 층이 되고 그게 건강해야 안에 이물을 삽입해도 평생 괜찮거든요. 이 각막 내피세포 수가 단위당 2,000 이하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는 안내렌즈 회사에서 레코멘드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 안과 의사들이 안정성을 생각해서 하는 기준은 이게 2,400이에요. 네. 그래서 2,400 이하는 저희가 안내렌즈 하시면 안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각막 내피 세포가 좀 많아야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군요. 네. 정상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건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그다음 또 전방 깊이는 뭔가요? 이제 전방은 저 방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방이에요. 이 방, 저 방, 안방 뭐 이렇게 네. 하는 그 방. 어허. 각막과 홍채가 이루는 그 안에 공간을 우리가 앞전자 써서 눈 안에 앞에 있는 공간에 대해서 전방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게 깊을수록 안전해요. 이유는 이제 첫 번째 이유죠. 각막 내피와 멀어지니까 안내렌즈가. 그래서 이것도 역시 회사에서는 3mm 이상은 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 안전한 안과 의사들은 3.2mm 이상 돼야 시술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눈 안에 있는 작은 방인데 이 공간이 네. 좀 커야 된다 이런 그렇죠. 얘기네요. 네. 그다음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면 이제 안내렌즈는 눈을 여는 수술이기 때문에 안내렌즈가 들어가는 구조가 눈의 앞에 부분이기는 하나 눈을 열어서 네. 어쨌든 이물을 삽입하는 거라 눈에 다른 심각한 질환이 있으면 권장 사항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망막이 문제가 있다거나 백내장이 이미 있으시다거나 녹내장이나 포도망 같은 염증이 있는 경우 이런 심각한 눈의 질환이 있으면 그걸 치료하는 거에 방해가 될 수가 있고 또는 백내장, 녹내장으로 나중에 수술을 또 다른 수술을 백내장, 녹내장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안내리가 없어야 되거든요. 안내렌즈가. 네. 그냥 이런 거 말고 뭐 다래끼가 생겼다라든지 뭐 전혀 상관없죠. 뭐 여름에 각
각결막염 같은 거 유행성으로 네. 그런 경우는 상관없는 거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 나은 다음에 받으면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자, 마지막으로 출혈 상황 이건 무슨 뜻인가요? 이게 이제 역시 눈을 여는 수술이고 안에 음. 혈관이 있는 홍채와 근접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제 혹시 수술 중에 홍채 혈관 같은 데 건드려졌을 때는 당연히 지혈이 돼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다 지혈이 됩니다. 아무 조작을 안 해도 저절로 네. 몇 초 만에. 근데 예를 들면은 무슨 혈우병 또는 아스피린을 장기 복용하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출혈 성량이 좀 올라가 있잖아요. 음, 이제 그런 분들에게서는 예를 들어 아스피린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일주일 끊고 네, 수술을 하라고 한다거나 이제 그렇게 안내하죠. 그러네요. 자, 이런 경우만 주의하면 받을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네요. 자, 그런데 이제 정작 중요한 대목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상당히 궁금해요. 네.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시술 도구네요. 네. 아, 렌즈가 이렇게 생겼나 보죠? 네네. 이제 렌즈를 이게 이제 우리 눈을 거무튀튀하게 보이는 게 이게 홍채 색깔이 동양인은 좀 진하거든요. 네. 여기 홍채다 이렇게 고정을 해요. 여기 고정하고 저쪽에도 고정을 하고. 알티산이라는 건 이제 제품 이름을 얘기하는 네네. 거네요. 그 공인을 다 거친 제품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고. 네. 이제 눈에 삽입된 모양이에요. 여기 양쪽에 이제 홍채를 찝어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딱 딱 고정을 제자리. 한다. 네네. 실제 모양은 네, 이렇게 저렇게 생겼어요. 생겼군요. 네. 네, 여기가 이제 6m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조그맣게 이제 홈이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로 이렇게 홍채를 올라오게 찝습니다. 네. 자, 과정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이제 각막을 한 3에서 3.2mm 정도 이렇게 작게 네, 칼로 이렇게 열어요. 어허. 열고 나서는 이제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아까 생겼던 그 알티산 알티플러스 렌즈를 이렇게 삽입을 합니다. 삽입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홍채 고정하기 편한 위치로 조금 위치를 조정해서 돌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홍채를 찝으면은 이제 수술이 끝이죠. 근데 찝는다는 게 네. 뭐 이렇게 꿰매는 것도 아니고 딱 네. 고정이 됩니까? 뭘로 찝는다는 건가요? 눈 안에서? 이게 실로 꿰매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고정을 하죠? 이 눈인가요? 네, 이렇게 그 작은 칼로 네, 여기 어우. 이제 작은 홍채를 찝을 만한 작은 니들이 들어가게 여기는 한 1mm도 안 되는 데를 양쪽에 두 군데를 열고요. 야, 이 눈을 막 찌르는 거네요. 전혀 통증이 없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렌즈가 들어가게 한 3.2mm 폭의 어허. 이 칼로 이제 제일 가운데 중요한 데를 이제 엽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렌즈를 네, 집어넣네요. 이 인젝터를 통해 가지고 렌즈를 이제 삽입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게 들어가네. 접히거든요. 아. 이게 직경이 6mm라서 6mm를 여는 게 아니라 이게 네. 접히는 렌즈이기 때문에 3.2mm만 열어도 되고요. 그러면서 펴지네 네, 안에서 이렇게. 니들 같은 걸로 홍채를 찝어 올려가지고 그 홈에다가 살짝 걸면 요만큼 이제 찝힌 모양이에요. 고정을 했네요. 네. 어. 그다음에 이제 급작스러운 안압 상승을 막기 위해서 여기 홍채 구멍을 뚫어주는 시술을 이제 이 동영상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수술 전에 레이저로 미리 쬐끄맣게 구멍을 뚫어놔요. 시술하는 장면이 네. 너무 무섭고 좀 끔찍해요. 눈을 막 이 찌르는 건데. 근데 막상 환자분들은요. 네. 라실락색 할 때보다 긴장을 덜 하시고요. 네. 심지어 제가 만난 환자 중에는 코 골고 주무시는 분도 좀 봤어요. 아니 진짜 안 아픕니까? 코를 네. 골고 잔다고요? 각막에 뭐 눈꺼풀만 좀 뭐 이물만 들어도 아프잖아요. 속눈썹만 빠져들어가도 제 말이 얼마나 근데 아파요. 칼로 이 어떻게 이게 마취가 되죠? 마취를 이제 다른 수술들, 그러니까 라식라섹을 할 때는 안약으로 안약 한 방울 떨어뜨려서 저만 마취를 하는데 네. 안내 렌즈는 눈을 열어야 되고 또 수술 시간도 라식라섹보다는 조금 더 길어요. 한 20분. 아하. 그다음에 이제 홍채를 찝는 것도 마취를 안 하면 아프거든요. 그 눈의 가장 좀 뒷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안내 렌즈 할 때는 다른 마취를 하나 더 해요. 눈 안구 전체에 들어오는 신경이 저 안구 뒤에 있거든요. 그 자리에 리도케인이라는 마취약을 주입을 해가지고 마취를 시키기 때문에 라실라섹보다 수술 중 전혀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 네, 그러니까 주무시는 분도 있죠. 네. 이렇게 절개하고 집어넣고 고정하고 이게 어쨌거나 안과 선생님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상당히 좀 섬세하고 정교한 시술이긴 하네요.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경험이 많은 분을 찾는 게 좋겠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네요. 눈 안의 구조를 잘 다루는 사람, 안내 수술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러네요. 그렇죠.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 시술 시간이 한쪽 눈당 20분이라는 얘기죠? 네, 뭐 보통 그러면 양쪽 눈을 한꺼번에 다 합니까? 이 시술을 할 때? 아니요. 이제 그것도 안내 렌즈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요. 네. 라실라섹은 하루에 양을 다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눈을 여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눈을 여는 수술, 예를 들면 백내장 수술, 녹내장 수술, 망막 수술, 안내렌즈 삽입 수술, 이게 눈을 여는 수술은 만에 하나의 감염 가능성을 생각해서 하루에 양안을 하진 않습니다. 오늘 했으면 뭐 빠르면 내일 하든지 아니면 뭐 2, 3일 뒤, 뭐 아니면 뭐 환자가 원하면 일주일 뒤 이렇게 하더라도 하루에 양안을 하지는 않아요. 눈 여는 수술은 전 세계 공통이에요. 자, 아프진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네. 그럼 마취가 끝나고 나서는 굉장히 아프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마취가 끝나고 시술 후에도 안 아프다. 네. 그 마취 주사를 구후에다 주기 때문에 네. 그 효과가 이제 몇 시간 가거든요. 음. 그다음에 일단 수술이 끝났기 때문에요. 그다음에는 통증이 없어요. 그러면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뭔가 이렇게 이물질이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뭐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라든지 저 재질로 인해서 말이죠. 그런 건 아직 보고된 적이 없나요? 거부 반응은 없고요. 이제 네. 다만 눈 안에 이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눈을 이렇게 세게 비비시면 각막이 조금 눌리거든요. 또는 주무시는 시간 내리 엎드려서 주무신다면은 아이고, 네. 이게 중력에 의해서 홍채 물론 고정을 하긴 했지만 약간 다운되잖아요, 안내렌즈가. 그다음에 이제 엎드려 주무시면 각막은 또 이렇게 뒤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각막 내피랑 안내렌즈 거리가 가까워지죠. 어떤 이유로든 각막 내피와 안내렌즈가 닿게 되면 닿거나 가까워지는 건 좋지 않아요. 따라서 눈을 세게 비비시거나 엎드려 주무시거나 이런 건 피하셔야 돼요. 그런 것만 없으면 일상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뭐 네. 달리기, 수영, 자전거 그런 운동에는 문제는 없겠네요. 뭐 복싱은 그렇죠. 좀 위험하겠지만. 그렇죠. 그죠. 그것만 네, 피하면. 네. 이게 눈이 천공될 정도의 외상이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네, 라식이나 라섹은 이제 시술 후에 바로 멀리 있는 게 확 보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이 안내렌즈 삽입술도 그렇습니까? 그 다음 날이면 네, 1.0 나노 환자가 대부분이에요. 다음 날이면 네. 네, 아 당일에는 그렇게 효과가 안 나타나나 보죠. 네, 당일에는 좀 뭐 이렇게 아무는 과정이 필요해서 그런가 보죠. 아니요. 축동제를 넣어요. 아, 약을 넣는군요. 네. 그래서 축동제를 넣으면은 우리 눈이 약간 근시 상태로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뭐 아무는 과정도 조금은 있고. 그러니까 당일날 물론 이렇게 대충은 보이시지만 축동이 비정상적인 축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적게 들어가죠. 네. 그래서 사물이 다 이제 어둠컴컴하게 보이세요. 축동이란 말에 약을 넣어서 딱 동공을 딱 네, 좁힌다 네, 일부러. 네, 근데 네. 그게 풀리면 이제 시력이 돌아온다. 그렇죠. 네. 환자들의 만족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선생님은 이제 라식, 라섹도 하시고 네. 이 시술도 하시는데 안내렌즈 삽입술을 받은 분들이 뭐라고 표현하시나요? 안내렌즈 삽입을 받은 분들의 시력에 대한 만족도는요, 진짜 하늘을 찌릅니다. 너무 과대 심하죠? 포장하신 거 아닌가요?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제가 한쪽 눈은 라식이나 라섹을 하고 음. 다른 한쪽 눈은 라식이나 라섹이 안 돼서 안내렌즈 한 분을 몇 분 제가 경험이 있다고. 경험이 있으시군요. 네, 네. 그럼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이 이 눈하고 어디가 더 잘 보이세요? 뭐가 더 편하세요? 다 안내렌즈 한 눈이 비교도 안 되게 더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네. 제가 보더라도 이건 뭐 각막을 안 깎으니까 시력의 질은 좀 월등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뭐 초고두근시, 뭐 각막 두께가 얇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고 라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네. 아니 나는 라식 안 하고 이거 하겠어 하면 말려야 합니까? 받지 아주 말아야-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네, 네. 제가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이렇게 잠깐 처음에는 망설였던 적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양쪽의 장단점을 설명을 하고요. 특히 환자분들이 이 부분에서 라식라섹으로 돌아서는데 네. 비용이요. 비용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굉장히 아니 근데 그 뭐 병원마다 이건 비보험이니까 네. 다 다르겠죠. 네. 또 뭐 재료에 따라 병원에 따라 말이죠. 네. 대략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나 받길래 비용을 얘기하시는지요? 안내렌즈가요. 국내 생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그 재료가 전부 수입이다. 네, 유럽이나 미국에서 다 수입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렌즈 원가 자체가 고가예요. 그래서 양안을 이제 수술하시게 되면 네. 근시만 교정되는 안내렌즈는 한 350에서 400만 원 정도 선이고요. 이제 난시까지 도수가 들어가 있는 안내렌즈는 한 550만 원에서 비싸게는 한 600만 원 정도까지도 합니다. 아니요, 양쪽 눈이요? 네, 아니면 한쪽 눈만? 양쪽 눈에. 양쪽 눈에 보통은 한 3, 400, 5, 600 한다. 난시가 네, 있을 경우에는. 네, 네. 근데 예전에 라식이 처음 들어왔을 때도 그 정도 하지 않았던가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라식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한 300만 원 정도 양안을 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많이 좀 그러나 떨어졌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하시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라식라섹 가격에 비해서는 저게 뭐 두세 배 비싸고 난시 교정까지 하면 훨씬 더 비싼 거죠. 그렇긴 하네요. 네.
비용이 좀 비싸다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깨끗한 시력의 질을 얻을 수 네. 있고 선생님 표현대로 하면 전문가를 만나서 하게 되면 상당히 그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다 이런 네. 얘기시네요. 이 안내렌즈 삽입술을 뭐 예컨대 일종의 눈을 여는 시술인데 대학병원에서 하는 게 좀 더 안전하고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라는 네. 얘기죠. 라식도 마찬가지고요. 글쎄요, 라식 얘기야 뭐 로컬 개원에서도 많이 더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라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네. 예를 들어 망막 수술을 누가 저한테 어디서 받는 게 좋겠냐고 물어본다면 그거야 뭐 확실하게 대학병원에 경험 많은 교수님을 찾아가시라고 제가 지인분께 설명드리겠어요. 근데 라식라섹도 마찬가지고 안내렌즈도 그렇고 개원과에도 안내렌즈 삽입술 능숙하게 하는 적합한 의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튼 개원가에 계시고 네. 거기서 받으시는 거가 훨씬 좋을 수 있다. 굳이 대학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시네요. 수술 자체가 워낙 고가인데요. 대학병원 가시면 더 고가를 지불하셔야 뭐 됩니다. 특진에다 뭐 더 네. 많이 붙으니까. 네. 이거는 그다음에 입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입원 필요 없고요. 네. 그다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님들이 수술 개수, 경험이 개원과 선생님들을 쫓아올 수가 없어요. 라식은 확실히 그런 것 같은데 안내렌즈도 안내렌즈 그래요. 삽입술도 마찬가지라는 네. 얘기예요. 네. 수술은요. 네. 많이 해본 사람이 더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안내렌즈 삽입술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시술을 받기를 원하는 환자분들이 많으실 터인데 그분들에게 전문가로 당부하실 말씀 부탁드려볼까요? 자기의 눈이 라식이나 라섹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안으로 있는 안내렌즈는요. 뭐 비용이나 또 시술의 절차가 라식 라섹보다 조금 복잡하고 고가기는 하지만 시력의 질만큼은 라식 라섹보다 월등히 좋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믿음이 가고 어쨌거나 안내렌즈 삽입술이 현재 근시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술로 빨리 좀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신촌 연세안과 최용조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